유하나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3학년이었다. 늘 조용하지만 섬세한 성격을 가진 그녀는 누구보다 색에 민감했고 감정과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중학생 때 전국 청소년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예술 천재라는 말을 들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교수들과 선배들 사이에서 빛을 그리는 아이라 불렸다. 하나는 인천의 오래된 골목에서 자랐다. 엄마는 그녀가 9살 때 세상을 떠났고 이후 줄곧 외할머니 김순자 씨와 함께 살아왔다. 할머니는 삶이 고단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주며 하나야, 사람 마음도 비처럼 내렸다 그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하나의 마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봄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후 하나는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 증상은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강의실의 조명은 눈을 찌를 듯 밝았고 스마트폰의 문자도 또렷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을 찾았고 여러 번의 검사 끝에 내과 전문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하나 씨, 유전성 시신경병증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수개월 내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다. 진료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는 빛에 번졌고 의사의 입은 움직이지만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손끝조차 떨리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얼어붙어 있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에 서울거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하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유리창 너머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 같았다.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 도구들을 모두 박스에 넣었다. 붓, 팔레트, 수채화 세트, 드로잉북.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다면 존재할 이유도 없었다. 할머니는 방문을 두드렸다. 하나야, 괜찮니? 조금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이후 몇 주간 하나는 대학을 쉬었다.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수님들조차 그녀에게 연락을 조심스럽게 했다. 친구들의 메시지는 차곡차곡 쌓였지만 그녀는 하나도 읽지 않았다. 시력이 빠르게 악화되며 이제는 실내에서도 벽을 더듬으며 움직여야 했다. 하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창문도 닫았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괴로웠고 빛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더 끔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든 하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목소리는 엄마 같기도 할머니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따라가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깨어난 후 그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문 앞에 조심스럽게 따뜻한 찻잔을 놓아두었다. 어느 날 찻잔 옆에 작은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하나야, 비는 계속 내리지 않아. 내가 원할 때 문 열고 나와. 난 항상 여기 있을게. 그날 오후 하나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다. 인천 바닷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먼 곳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들어오는 건 흐릿했지만 그녀는 귀로 세상을 듣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득 알게 되었다. 자신은 지금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을 감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또렷해지는 기분. 바람의 온도, 소리의 방향, 냄새의 계절성까지. 그날 밤 하나는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종이에 손끝으로 선을 그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림이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무너진 것은 빛이 아니라 빛에만 의존해온 자신의 믿음이었다. 유하나는 인천의 오래된 집에서 며칠, 아니 몇 달을 거의 같은 하루로 보냈다. 새벽에 잠들고 낮에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미역국이 남아있었고 할머니의 손은 점점 말라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매일같이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놓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하나야, 병원에서 음악 치료를 한다더라. 눈으로 보는 대신 귀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래. 그냥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았다. 귀로 세상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며칠 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다시 찾았다. 기다림의 공간에는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 한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빛이 창가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옆얼굴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저분은 박민재 선생님이에요.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지금은 시각장애인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음악은 부드러웠다. 슬프지만 따뜻했고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였다. 박민재는 연주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다. 들어왔군요. 발소리로 알았어요. 하나는 놀랐다. 제가 소리를 냈나요? 아니요. 조용한 공기 속에서도 움직이는 마음은 들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하나는 마치 오랜만에 사람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걸 듣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다. 치료라기보다는 대화였다. 민재는 그녀에게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고 간단한 리듬을 따라 치게 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끝으로 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알려주었다. 하나씨, 빛이 사라졌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바라보던 방식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들으면 세상은 전보다 훨씬 다채로웠다. 버스가 멈출 때의 바퀴 소리, 아이들의 웃음, 비 오는 날 창문을 두드리는 물방울의 리듬. 그 모든 것이 색으로 느껴졌다. 하나는 점점 음악실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했죠? 대신 말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색과 모양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씨만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내면에 오래 울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파란색은 새벽의 냄새 같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 회색은 내 방의 공기처럼 무겁고 노란색은 할머니의 미소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녹음 파일을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렸다. 제목은 하나의 색, 하나의 소리. 놀랍게도 반응은 빠르게 퍼졌다.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니 처음 들어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진짜 색이 보이는 기분이에요. 이 사람의 세상은 어쩐지 더 아름답다. 댓글들이 쏟아졌지만 하나는 실감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은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훨씬 따뜻했다. 며칠 후 박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의 목소리도 빛이에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둠이 무섭지 않나요? 무서웠죠. 아주 오랫동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어둠은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빛 속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그 말이 하나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녹음을 계속했다. 서울의 비소리, 지하철의 오후, 낡은 골목의 향기.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새로운 붓질이었다. 며칠 후 한 청취자가 이메일을 보냈다. 저도 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다시 세상이 보고 싶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하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 슬픔, 감사가 한꺼번에 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빛이 사라졌지만 제 안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어요. 답장은 짧았다. 그게 바로 당신의 빛이에요. 하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비의 소리가 세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녀의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색이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서 유하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빛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유하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팟캐스트 하나의 색, 하나의 소리는 몇 주 만에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방송국과 언론이 그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화가, 목소리로 세상을 그리는 소녀라 불렀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한 방송사 PD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나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시청자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감동을 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PD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의 진심이 이미 감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승낙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짜 자신을 들려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녹화 당일, 방송국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수십 개의 조명이 스튜디오를 감싸고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한 스태프가 그녀에게 헤드셋을 씌워주며 말했다. 조명이 조금 밝아요. 눈 감으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인터뷰는 예상과 달랐다. 진행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시력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살아가야 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방송국이 원한 것은 담담함이 아니었다. 제작진은 편집 과정에서 그녀의 말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눈물 어린 영상 효과를 덧붙였다. 며칠 후 방송이 전파를 탔다.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린 소녀, 유하나의 기적. 방송이 끝난 직후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진짜 감동이에요. 나도 힘낼게요. 이 시대의 천사다. 불쌍하지만 아름답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불쌍하지만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불쌍하다는 말이 어쩐지 칭찬처럼 사용되는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낯설고 불쾌했다. 다음 날 학교 동기 한 명이 전화를 걸었다. 하나야,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근데 그거 내가 직접 한 말 맞아? 너무 극적으로 나오던데. 그녀는 잠시 말이 막혔다. 내 말이었는데 내 말 같지 않았어.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방송을 들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말하지 않은 문장들을 듣고 있었다. 제작진이 덧붙인 내레이션이었다.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다. 그 순간 그녀는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며칠 뒤 SNS에는 유하나 기적의 스토리가 퍼지고 각종 기업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다. 시각장애를 극복한 젊은 예술가의 이야기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싶다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리고 다시 팟캐스트를 열었다. 새로운 에피소드의 제목은 조명이 꺼진 방. 사람들은 빛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어떤 빛은 너무 밝아서 진실을 가려버리죠. 저는 그 밝음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방송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비판도 시작되었다. 배은 망덕하다. 방송 덕분에 유명해졌으면서 이제는 관심 끌려고 반항하는 거네. 감동팔이 하더니 이제 사회 비판가인 척하네. 비난은 거세졌고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으로 변했다. 유하나, 돌연 반전 고백, 감동 뒤의 진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안타깝게 한숨을 쉬었다. 하나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니? 세상은 내 말을 다 이해해주지 않아.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다시 조용히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이야기를 제 입에 넣어버렸어요. 이젠 제가 제 목소리를 되찾을 차례예요. 그녀는 방송사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 이야기를 왜 그렇게 바꾸셨죠?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시청자들이 감동을 원하니까요. 당신의 진심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길 바랐어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정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버스터미널, 낡은 가방 하나, 이어폰 속에 흐르는 박민재의 피아노 선율. 그 곡의 제목은 비온 뒤의 빛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흐릿한 선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이 만든 빛이 아니라 나의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찾아야 해. 그녀는 그렇게 도시를 떠났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의 어둠은 짙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떠올랐다. 내 목소리를 되찾겠다. 아무 조명도 아무 편집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그날 밤 유하나는 눈을 감았다. 버스의 흔들림 속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바람의 울림이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잃었던 평온의 표정이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새벽 바다의 바람은 유하나의 온몸을 감쌌다. 터미널에서 내려 해운대 해변까지 천천히 걷는 동안 그녀는 마치 오래된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닷소리와 모래 냄새, 거리의 정적이 그녀를 환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자리를 잡았다.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숙소에는 각자의 사연을 품은 여행자들이 조용히 오고 갔다. 주인 아주머니는 하나의 상태를 눈치채고도 묻지 않았다. 단지 매일 아침 따뜻한 된장국과 조용한 음악을 준비해 주었다. 며칠 뒤 하나는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감각체험 프로그램 전단지를 우연히 들었다. 시각 없이 느끼는 도시라는 제목의 워크숍은 다양한 감각으로 부산을 체험하는 프로젝트였다.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 없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진하게 느낍니다. 그 문장은 하나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그녀는 프로그램의 기획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의 제안으로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다. 이름은 소리로 그리는 도시. 관객 전원이 눈가리개를 쓰고 오직 소리와 촉각으로만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었다. 장소는 도서관의 강당. 신성 남짓의 공간은 불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나는 무대에 섰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숨소리와 발자국,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앉아 계십니다. 이 어둠은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갔다. 화려한 조명이 자신을 감추었던 날들, 진짜 목소리를 잃고 살아야 했던 시간, 그리고 조명이 꺼진 지금에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하게 된 과정. 빛은 때로 사람을 보이게 하지만 때론 사람을 가립니다. 저에게는 어둠이야말로 저 자신을 진짜로 보여준 공간이었어요. 청중은 말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인천의 골목길, 비 내리는 날의 피아노 소리, 손끝으로 더듬던 그림의 기억. 목소리는 때로 낮게, 때로 떨리며 공간에 번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아이의 편지를 읽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소년 지훈이 보낸 손편지였다. 유하나 누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누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세상이 궁금해졌어요. 색깔이란 게 뭔지 몰랐는데 누나는 그걸 소리로 알려줬어요. 고마워. 편지를 읽은 뒤 하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영웅도 기적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어둠 속의 감정들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진짜 빛입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청중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박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다. 어떤 이는 자리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소리로 그리는 도시는 부산에서 화제가 되었다. 언론은 이례적으로 과잉 찬사를 자제하고 차분한 어조로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유하나는 장애를 극복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각을 되찾게 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났다. 장애를 이용한 예술인가? 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걸까? 어둠을 미화하는 건 현실 도피일 뿐이다. 하나는 이제 그런 목소리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댓글을 읽지 않았다. 대신 한 통의 메일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방송국 PD였다. 하나 씨, 방송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녀는 메일을 닫고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산의 밤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고 해변의 불빛들은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진동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켰다.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빛이 없는 무대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때론 감동을 주고 때론 영감을 주길 원했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하더라도 진짜 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조명이 꺼져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빛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유하나는 더 이상 이전의 유하나가 아니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따라가던 사람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며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명을 거부했고 무대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팟캐스트를 다시 시작했다. 새로운 시즌의 첫 에피소드 제목은 빛이 없는 공간에서 피어나는 것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조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끌어내기 위한 이야기, 누군가의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들. 이제 그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빛이 없을 때 우리는 눈 대신 마음을 쓰게 됩니다. 들으려고 애쓰고 만지려고 노력하죠. 저는 그런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목소리, 이전보다 더 담백하고 명확한 메시지에 감동했다. 한 청취자는 댓글을 남겼다.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후 하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도서관. 누구나 자신의 기억, 풍경, 감정을 음성으로 남길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혼자 말할 곳이 없는 사람들, 소리를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도서관의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직접 남겼다. 이곳은 눈이 아니라 귀로 여는 도서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삶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젊은 아티스트들, 심리상담사,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까지 목소리를 보내왔다. 누군가는 오래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평생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정리하고, 때로는 편집하며, 때로는 그대로 두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 속에는 삶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서울 북부의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강의를 요청받았다. 주제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예술.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의실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관심은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으로 들었던 피아노 소리, 박민재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세상은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본다는 건 더 깊고 넓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은 다시 눈이 보이게 된다면 예전처럼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마도 아닐 거예요. 이제는 손보다 목소리가 더 진실한 그림을 그리게 해주거든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 중 하나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어둠이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쪽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늦어른 밤, 그녀는 오랜만에 박민재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의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돌아왔군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선생님이 말한 어둠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으며 웃었다. 어둠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목소리로 채우고 있어요. 그들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고 피아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울림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캔버스였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작은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녹음을 시작했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은 빛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빛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불을 켜고 조명을 올리고 태양을 바라보죠. 하지만 진짜 빛은 우리가 가장 조용히 있을 때 내 안에서 작게 깜빡이며 시작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녹음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바람이 살랑이며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 그리고 이따금 지나가는 차의 엔진 소리. 모두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존재한다고.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어떤 조명보다도 따뜻하고 오래도록 남는 빛이라고.